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도시락집을 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저는 한때 인생 바닥까지 갔었지만 그 수렁에서 저를 벗어나게 한 작은 인연에 대해 사연을 써서 제가 즐겨 듣는 채널에 이렇게 보내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 같은 제 인생, 제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의 손에 자랐어요. 어머니는 제가 갓난아이였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겠다며 떠난 후로 소식도 전혀 없고 돌아오지도 않으셨죠. 할머니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굽어가는 할머니의 등을 보며 저는 늘 성공해서 할머니에게 효도를 하겠다고 다짐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벗어나 먼 도시에 나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처럼 보낼 수 없다고 저를 말렸고 저는 그런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설득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하던가요? 할머니는 결국 저를 말리기를 포기하셨습니다. 대신 그동안 모아둔 돈을 봉투에 넣어 제 손에 쥐어주시더군요. 가서 굶지는 말라고요. 저는 24살에 군대 전역 후 바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돈 봉투를 빼면 빈털털이나 다름없었지만 걱정이 되진 않았어요. 저에겐 돌아갈 곳이 있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정말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이른 시간에는 집집마다 우유 배달을 하고 점심시간이 지났을 때쯤에는 고깃집에서 일했습니다. 늦은 밤엔 방앗간에서 쌀을 불리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끼니는 허기가 가실 정도로만 대충 때웠습니다. 힘이 들 때면 차마 쓰지 못한 할머니의 돈 봉투를 보았고 할머니와 전화 한 통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연스레 깊은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는 돈을 모아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 둘이서 돈을 모았더니 그래도 금액이 꽤 되더군요. 그 돈으로 당시에 유행했던 경양식집을 조그맣게 열었습니다. 장사는 한동안 잘 되었습니다. 갈수록 직원의 수도 늘었고 가게 크기도 커졌습니다. 목표했던 매출을 기록했던 그날 처음으로 꽃 한 다발을 사들고 여자친구에게 갔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무슨 말을 하며 프로포즈를 할지 고민했는데 막상 그 앞에 서고 나니 머릿속이 하얗게 새더군요. 분명 준비했던 말은 많았는데 막상 입에서 나온 말은 나랑 결혼하자 그 말뿐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한마디뿐인 프로포즈가 뭐가 좋다고 활짝 웃는데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더군요. 당황해서 이유를 묻자 여자친구는 그동안 우리 고생 참 많이 했잖아.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계속 잘 풀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모를 일이더군요. 그 순간까지 참 오래 걸렸고 힘이 들었는데 추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줄로만 알았던 기업들의 도산 소식이 끊이질 않더니 나라가 부도났다 하더군요. 식당에 절반이 넘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매출은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버티다 보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며 여자친구와 다른 직원들을 다독이곤 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째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기만 하더군요.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것도 어려워져서 결국 한 명씩 해고해야 했습니다. 식당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돈을 빌려야 했고 여자친구와도 다툼이 많아졌죠. 결국 식당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다투기에 바빴던 여자친구와도 끝이 났습니다. 여자친구를 보내주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옆에 있으면 더 고생할 것 같았어요. 그 상황에서 결혼도 힘들었고 결혼을 해도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제게 남아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3억 정도의 빚이 쌓여 저를 짓누르고 있었고 시골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할머니를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도저히 돌아갈 면이 안 서더군요. 하루하루를 술로 보냈습니다. 맨정신으로 깨어있는 시간에는 자꾸만 후회가 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에 숨이 막혔어요. 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술에 취해 잠이 드는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할머니의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히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할머니가 계신 곳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당신 손으로 지은 수의를 입고 평온하게 누워 계시던 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립니다. 겨우겨우 장례를 치른 후에는 정말 아무런 의욕도 들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흑백으로만 보였고 제 삶도 완전히 끝난 것 같았어요. 연탄 하나를 태우며 앉아있으니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들부터 보이더니 점점 옛날 일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렸을 적 우리 만덕이는 뭔 일이 나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해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방금 들은 것처럼 아주 또렷이 들렸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그 손길도 느껴진 듯 했어요. 정신이 몽롱해지던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방 안을 가득 채운 매캐한 연기가 보이고 뱃속을 가득 채운 연기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연달아 기침을 하며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 순간은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방에서 빠져나온 연기를 보고 있자니 삽시간에 제가 삼켜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바로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려가서 보니 주머니에는 술조차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래서 노가다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인력사무소를 갔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공사장에 가서 하루 종일 흙바닥에서 일했어요. 일당을 받으면 술과 담배를 잔뜩 사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런 낙이 없이 그냥 죽지 못해 살았던 거죠. 당시에 저는 그렇게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매일 곧 죽을 것 같은 페인으로 살아가던 제가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번듯한 도시락집을 하면서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밑바닥까지 찍었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도시락집을 열었을 때는 가게를 최소한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만큼의 매출만 겨우 나왔습니다. 근처에는 몇몇 음식점들이 있었고 대부분 단골로 가는 곳이 이미 있었으니까요. 저는 도시락을 들고 다니며 홍보를 했고 단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아내도 만날 수 있었죠. 1년 연애의 끝에 아내와는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10살짜리 아이도 있습니다. 그 후 단골은 조금씩 계속 늘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얼마 전까지는 저희 세 식구가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뿐이었어요. 가난하진 않았지만 돈 걱정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아내는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는지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최근에 갑자기 평소보다 3배가량 늘어난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매출이 엄청 늘어났죠. 20년가량 도시락집을 운영하면서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주문이 들어온다 싶었는데 마감할 때 보니 생각지도 못한 매출에 놀라게 되더군요. 그렇게 2달 동안 매출이 유지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주문이 몰아친 후 잠시 소강 상태인 시간이었죠. 원래 그 시간에는 주방 청소도 하고 아직 먹지 못한 점심을 아내와 함께 앉아 먹곤 합니다. 그날도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어서 오세요. 바닥을 쓸다 허리를 들고 인사하는 아내 너머로 큰 키에 여자가 한 명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자는 이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닌 듯 했어요. 아내에게 인사를 하더니 가게를 이리저리 둘러보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거래처에 잠시 들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있었죠. 또 추천받아서 왔나 했어요. 최근 이상하게 타 지역 사람들도 많이 늘었거든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하나같이 누군가에게 추천받아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이 집이 제일 맛있다고 그랬다면서요. 여기 김만덕 씨 계신가요? 그러다 제 이름이 들리길래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서둘러 다가오더군요. 굳은 살이 박힌 손이 상처로 가득한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처음 보는 여자가 왜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아는 척을 왜 하나 싶었어요. 아내도 황당한지 여자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고요. 저는 손을 빼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본인이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무작정.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로 그렁그렁한 여자의 눈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여자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도요. 은색의 얇은 줄에 반지가 하나 걸려있는 목걸이였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저 선아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저는 놓았던 여자의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바로 제가 15년을 그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추억하는 기억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었고요. 가끔 잠을 자다가 깨었을 때 문득 잘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잃은 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매일을 술독에 빠져 피폐하게 지내던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의 배차가 길다 보니 그 시간에 타는 사람들도 거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옆집에 어린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는 게 학교를 가는 모양새는 아니었죠. 한번 눈여겨보기 시작하니 계속 그 아이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저와 같은 곳에서 타고 늦은 저녁에는 저와 같은 곳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늘 지친 기색이 여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상경했을 때가 떠오르더군요. 보면 볼수록 괜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제 술을 살 때마다 초코우유 하나씩을 사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건네주고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저씨, 매번 우유 감사합니다. 매번 고개만 꾸벅이며 인사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인사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냥 잘 마시고 있나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봉지에서 우유를 꺼내 건네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때였습니다. 누나! 옆집에서 한 남자아이가 문을 박차고 나와 여자아이의 품에 쏙 안겼습니다. 대략 10살 남짓으로 보이는 작은 아이였어요. 아, 초코다! 여자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초코우유는 금세 남자아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신이 난 아이는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다가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동생이니? 네, 이제 12살이에요. 우유는 계속 동생이 마신 거니? 여자아이는 조금 망설이더니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둘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더군요. 여자아이는 자신보다 3살 어린 동생을 위해 학교를 포기하고 공장에서 잡다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오고 있었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굳은 일이 지나가면 결국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했어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말해줬니? 저희 부모님이요.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얼굴에는 어느새 지친 기색은 사라지고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과 제 모습이 비교되더군요. 그 다음 날부터는 아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스스로도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슈퍼에 들릴 때면 초코우유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덩달아 초코라며 좋아하던 옆집의 어린 남자아이도 떠올랐죠. 하나를 집었다가 결국 하나를 더 들었습니다. 동생에게 양보하느라 여자아이는 못 먹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옆집 문 앞에 우유를 두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나오기 전에 저는 집 안으로 들어오곤 했죠. 아저씨! 늦은 밤 제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던 여자아이와 마주치기 전까지는요. 저를 발견한 아이는 이전처럼 작게 꾸벅이며 인사했습니다. 무언가를 들고 있는 두 손은 등 뒤에 감춘 채였어요. 안녕. 왜 여기서 이러고 서 있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제가 생각해도 어색한 말투와 미소였어요. 왜 굳이 여기 이러고 서서 마주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나? 괜히 여자아이를 탓하기도 했죠. 저번에 초코우유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등 뒤에 숨기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어서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작은 도시락통이 보였습니다. 빈속에 술만 마시면 속 버려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그동안 봉지 안에서 서로 부딪혀 소리내던 병들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여자아이는 제가 뭐라 말할 새도 없이 후다닥 들어가 버리더군요. 집에 들어와 내용물을 꺼내 봤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락은 한마디로 엉성했습니다. 질다 못해 떡에 가까운 밥만 봐도 그랬죠. 익숙치 않다는 것쯤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울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도시락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작은 쪽지였어요. 아저씨가 주신 우유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저씨도 힘내세요. 힘을 주어 눌러 쓴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한 문장을 쓰고 고민하다 또 쓰고 한 것 같았어요. 사실 따져보면 별것 아닌 쪽지였습니다. 별뜻 없이 주었던 것에 대한 답례일 뿐이었죠. 그런데도 다 읽자마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주저앉아 그 쪽지만 읽고 또 읽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한 줌의 위로라도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힘내세요. 라는 그 네 글자가 한동안 가슴에 쿡 박혀 있던 것을 보면요. 쪽지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버릴 수가 없더군요. 식은 도시락의 밥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삼 쓰레기로 가득한 방 안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새 쓰레기를 버리고 방 안을 쓸고 닦았어요. 그제야 집은 할머니와 함께 지내던 그 아늑하던 집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한참을 그러고 있다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깨끗이 씻어놓은 도시락통을 보다가 전날 밤 먹었던 어설픈 솜씨의 도시락을 떠올렸어요. 집에는 재료가 전혀 없어서 슈퍼가 문을 열자마자 식재료를 좀 사왔습니다. 아니, 웬일로 아침에 와서 이런 것들을 다 사간대? 총각이 저녁에 볼 때보다 더 멀끔해진 것 같아. 슈퍼 안에는 가끔 마주치던 아주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제 이야기로 시작된 아주머니의 수다는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아 빠르게 계산을 하고 슬그머니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걸어본 게 몇 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렸습니다. 온통 흑백이었던 세상에 색이 되돌아와 있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좋아진 기분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겉절이를 담그고 밥을 했습니다. 소세지를 굽고 계란 후라이까지 한 후 창밖을 보니 여자아이가 걸어오고 있더군요. 서둘러 도시락에 밥과 반찬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안녕. 그리고 전날 밤의 아이처럼 도시락을 등 뒤에 숨기고 마중을 나갔죠. 안녕하세요. 전처럼 꾸벅 인사한 여자아이에게 등 뒤에 숨기고 있던 것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도시락통을 받은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빈통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눈치였어요. 어제 맛있게 잘 먹었다, 선아야. 고마워. 괜찮다면 형준이도 불러서 같이 저녁 먹자. 그날 이후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 옆집 아이들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난 뒤에는 슈퍼에서 술 대신 식재료를 사왔죠.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불러놓고 음식을 해서 같이 먹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제 집처럼 들락거리기 시작했고 제 집에서 자고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선아와 형준이는 옆집 아이들이 아닌 제 아이들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많았어요. 아이들이 바빠서 제 집에 오지 못할 때면 텅 빈 집이 그렇게 쓸쓸하고 크게 느껴질 수가 없더군요. 정신을 차린 후 조금씩 돈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빚을 갚고 일부는 미래를 위해 모았습니다. 조금씩 모으다 보니 선아가 성인이 될 때쯤에는 공단 쪽에 작은 가게를 낼 수 있을 정도는 되더군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노가다를 뛰는 게 낫지 않을까. 다시 일을 버렸다가 또 망하게 될까 무서웠습니다. 그때 방에서 만화책을 보며 뒹굴거리던 형준이가 그러더군요. 아저씨는 밥집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고 이상하게 더 따뜻해서 계속 먹고 싶거든요. 맞아. 형준이 너가 웬일로 옳은 소리를 다 한다. 내가 언제는 틀린 말만 했나 뭐. 그러면서 투닥거리는 아이들을 보니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죠. 도시락집을 하기로요. 선아와 형준이가 제 도시락을 기뻐하며 받아갈 때마다 제 음식을 좋아해 줄 때마다 느껴지던 뿌듯함과 기쁨, 그리고 식사를 차릴 때마다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제 모습, 그런 것들을 떠올리다 보니 다시 시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된 거죠. 도시락집은 경양식을 할 때만큼 돈이 벌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오는 손님들이 있었고 매번 제 도시락이 최고라고 해주는 아이들 덕분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제 삶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조금씩 다시 행복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역시 좋은 날들 끝에는 굳은 날이 있기 마련인가 봅니다. 형준이가 성인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희 이제 도시로 가려고요. 제가 할머니의 곁을 떠나 상경했던 날처럼 아이들은 제게 말하더군요. 상의도 없이 바로 결정을 내려 말하는 아이들이 야속하고 서운했지만 티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굳게 결심한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부모도 친인척도 아닌 그저 옆집 아저씨일 뿐인 제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응원이었습니다. 가서도 아저씨 밥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 와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말들 뿐이었지만 아이들은 그 말마저도 기쁜 눈치였습니다. 아이들이 떠난다고 하니 시간은 그 전보다 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이 떠날 날이 되었어요. 그동안 해주고 싶었지만 아직 해주지 못한 것들만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런데 아저씨, 나중에 갔는데 너무 변해서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그런데 선아는 그보다는 제가 자신들을 못 알아볼까봐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타고 있는데 선아와 형준이만 제 앞에서 떠나질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제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선아에게 걸어주었습니다. 은색의 얇은 줄에 반지가 하나 걸려있는 목걸이였습니다. 제가 갓난아이였을 적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죠. 이걸로 약속하는 거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알아볼 테니까 꼭 밥 먹으러 와. 나는 너희라면 언제든 환영이다. 어떤 목걸이인지 아는 선아는 제 말에 망설이더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걱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곁을 떠나던 그때가 떠올라서였습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실패는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하며 떠나던 제 모습이요.
동시에 이곳으로 돌아온 날의 제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이리저리 흐트러지고 한껏 몸을 움츠린 채 누군가에게 쫓기듯 버스에서 내리던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이 아이들은 저와 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꾸만 제 모습 위로 선아와 형준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서 가라며 아이들의 등을 떠밀었죠. 혹시라도 제 모습을 눈치챌까봐요. 그런데 역시나 눈치가 빠른 선아는 그런 저를 알아챘나 봅니다. 제 손길에 떠밀려 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뒤돌아서서 말하더군요. 제가 꼭 나중에 목걸이 돌려드리러 올게요. 그렇게 말하는 선아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간 불안과 걱정의 틈으로 안도가 차올랐습니다. 선아는 저보다 더 야무진 아이였고 저와 다르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아저씨가 해주신 밥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저씨의 도시락이 생각났죠. 버스를 타고 떠나던 그 어린 소녀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이렇게 만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선아의 손을 맞잡고 쳐다보고만 있자 옆에서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찌르더군요. 여보,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먹여야죠. 그동안 제게 아이들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던 아내는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알아챈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말에 그제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신메뉴도 많이 나왔고 밖에 나가서 먹어도 된다. 아니에요, 아저씨. 저 옛날에 아저씨가 해주시던 그 도시락이 먹고 싶어요. 잠시 고민한 듯 하던 선아가 말한 건 밥과 계란, 햄 몇 개와 김치만 있던 아주 기본적인 도시락이었습니다. 더 맛있고 반찬이 다양한 도시락이 있는데도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배고플까봐 서둘러 밥과 반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바깥을 내다보았는데 아내와 선아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깔깔거리고 웃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내내 허전하던 한쪽이 가득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시락 3개를 테이블에 두고 앉으니 선아, 형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아참, 형준이는 잘 지내니? 그럼요. 걔 지금 바빠요.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뭐 한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저씨는 장사 잘 되세요? 얼마 전까지는 그냥저냥 먹고 살 정도였는데 2달 전부터는 갑자기 매출이 확 늘었다. 공단에 공장 하나가 새로 들어온 모양이더니 거기서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와. 셋이 함께 지내던 날들과 따로 떨어져 지내기 시작한 날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저녁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4시가 조금 넘은 시계를 보더니 선아는 저희를 너무 오래 잡고 있었다며 일어나려 하더군요. 저 이제 자주 올게요. 말로만 듣던 선아씨 실제로 보니 참 좋네. 약속한 거예요. 자주 오기로. 부침성 좋은 아내가 선아의 손을 잡고 인사하자 선아가 환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주문 되나요? 얼마 전부터 오기 시작한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선아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군요. 문가에 선채로 잠시 굳어있더니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선아는 저와 제 아내를 보며 살짝 머쓱해했지만 고개를 꾸벅이며 인사를 받는 모습이 꽤 익숙해 보였거든요. 서로 아는 사이인지 물어보자 선아는 숨길 생각은 아니었다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가서 정말 쉴 틈 없이 돈을 벌었어요. 힘든 것도 마다 않고 박봉에도 견디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생각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돈 나가는 걸 최대한으로 줄이고 전부 모았다 보니까 모아둔 돈의 액수도 꽤 됐어요. 근데 살짝 허무했어요. 어렸을 때는 동생을 챙기겠다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아저씨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도시락이 참 맛있었는데
이 목걸이도 돌려줘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 한참 전에 한번 와봤어요. 아저씨가 이제 여기 안 계실까봐. 근데 여전히 이곳에서 도시락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지나가다가 아주 잠깐 들린 거라 아저씨 못 뵙고 바로 다시 돌아가야 했는데 그 길에 결심을 했어요. 여기로 와야겠다. 마침 여기에 공장이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 야무진 아이니까 잘 살고 있겠거니 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잘 살아주고 있었어요. 아이가 도시로 간다고 했을 때 제 모습을 겹쳐보며 걱정하기도 했는데 그건 정말 기우일 뿐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저씨는 제 은인이세요. 선아는 제가 은인이었다고 말하지만 제게는 선아가 은인이었습니다. 선아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시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테니까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하는 제게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와 처음 대화를 나눈 날 기억하세요? 그럼 그날은 어떻게 있겠니? 그때 했던 말이요. 굳은 날이 있으면 결국 다시 좋은 날이 온다. 사실 그때 저 그 말만 계속 곱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전 어렸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동생이랑 둘만 남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학교 다니는 것도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매일을 잡다한 일만 하며 보내야 했으니까요. 근데 아저씨가 계셔서 저는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고 어리광 부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고 선아는 늘 밝고 씩씩했거든요. 선아는 도시에 간 후에도 힘이 들 때면 목걸이를 보며 함께 지냈던 날들을 떠올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꼭 돌아와 은혜를 갚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매출이 3배가량 뛴 것도 선아 덕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주변의 공장들에,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틈만 나면 저희 집을 홍보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직접 걸어주었던 목걸이는 다시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선아가 돌아간 후에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참 모르는 일인 것 같다고요. 너무 굴곡져서 어느 날은 전부 놓아버리고 싶다가도 따뜻한 밥 한 끼에 힘이 나 다시 털어내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소할지도 모르는 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크게 다가가기도 하고요. 제가 변덕처럼 샀던 그 초코우유와 그 답례로 왔던 어설픈 도시락과 쪽지처럼요. 제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들도 소중히 대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 후로 선아는 매일 가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학교를 마친 제 아이까지 와서 넷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있어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